네, 안녕하세요. 입시업계 제갈공명 윤한울입니다. 저는 지금 메디스카이랩이라고 하는 입시 컨설팅 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로 뭐 스카이라든지 또는 의치한약수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또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입시 제도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딱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열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성적별로 해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화가 딱 돼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입시 제도를 보면은 이런 어떤 정량적인 점수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거보다는 이 학생만이 가진 차별화된 능력, 그러니까 진로나 어떤 적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와 연계했던 여러 가지 학습 형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했다. 이거보다는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수능 만점이다. 이러면 당연히 서울대를 간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들어오면서 수능 만점자가 성균관대로 납치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는 이제 울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수시 납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게 좀 대학의 평준화를 좀 가져온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이런 학생부 종합이 훨씬 더 강화된 게 어떻게 보면은 고교학점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적 내용 자체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기존의 어떤 방식을 좀 공장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 하나의 강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듣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강의들이 막 쪼개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가 개설이 되면서 사실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에 대한 투입 수준이 사실 따라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의 능력과 시간과 역량을 막 갈아넣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사회적 변화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관료적 인재, 관료형의 인재가 좀 선호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라든지 이런 조직 자체가 상당히 좀 관료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역할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무형 인재로 좀 많이 인재상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학 좋으면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무를 배분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기업 그 인재를 선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right now, 지금 당장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입에서도 사실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지선다형 방식의 어떤 객관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술형이나 주관식을 통해서 이제 평가 방식이 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을 때 내신 9등급에서 뭐 2학년부터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내신 9등급을 이제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신을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자유롭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략적인 유불리가 좀 나뉘어지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신 성적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제 학생부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너무 정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했던 활동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생부에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각 교과별, 그다음에 진로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 제한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량 안에 본인이 원하는 또는 입사관들이 봐야만 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생부를 구조적으로 뜯어보자면은 창체 활동과 교과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접하는 교과 학습, 그러니까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강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뭐 활동 보고서를 쓴다든지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교과와 연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뭐 논문을 갖다가 평가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집어넣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뭐 실험이나 제작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가 이제 교과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로 활동이나 뭐 자율 활동 같은 경우에는 팀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에 어떤 구애를 좀 받지 않는 좀 개방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 활동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창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입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서 이제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한다라고 하는 학생부 기재 요령이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떤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어디에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전략적인 흐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컨설턴트가 1000명이 있으면은 1000명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학생마다 이제 보는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산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학생부는 분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학생부 분량 제한이 없을 때는 제가 한 40페이지 가까운 학생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애가 그냥 완전 천재예요. 천재고 만능 인재예요. 뭐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학생이 그래서 어떤 학생인지 그려보면은 그냥 다 잘하는 학생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가 과연 좋은 학생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영역별로 500자의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700자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뭐 따지면은 바이트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뭐 자율활동 내지는 교과활동, 그다음에 행특 뭐 이런 부분들은 1,500바이트로 입력을 하고요. 진로활동의 경우에만 700자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2,100바이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인문논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원고지 한 수마다 글자를 채웠을 때 한 문장이 몇 자가 나오냐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평범한 문장을 썼을 때 70자 내지 80자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글자 수를 꽤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어떤 문장을 썼을 때 7, 80자면은 요거 세 문장 쓰면 240자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240자 두 개 포인트 잡으면은 500자, 거의 한 480자, 500자가 나오죠. 자, 결국 뭐냐? 세 문장씩 세트로 두 개를 집어넣으면 500자가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주제 이상을 넣는 거는 학생부에 좀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정된 글자 수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로의 연계성이 좀 뛰어난 소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500자의 경우에는 두 개 주제, 그리고 700자로 해당되는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최대 3개 주제까지 기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서 하나로 500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탐구 주제가 되게 좀 디테일하고 그만큼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한 개 주제를 500자에 다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700자의 진로 활동을 두 개로 쪼개서 350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이 활동 자체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그렇고요.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양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250자 기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배치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세특을 쓸 때 보면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문장 이제 하나의 주제당 3개의 문장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탐구 동기, 이걸 왜 연구하게 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탐구 내용, 그래서 이거 뭐 탐구하려고 그랬냐, 그리고 이 탐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 극복을 어떻게 했냐, 문제 해결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너의 진로에 어떤 도움을 줬냐, 또는 이거 하고 나서 뭘 느꼈냐, 이런 흐름이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탐구 동기가 빠져버리면은 그냥 뭐 컨설턴트가 던져주는 대로 했어요. 아니면은 이게 스펙 뭐 대학 가는데 좋다고 해서 했어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탐구 동기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탐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좀 워딩 중심, 그러니까 전문 용어 중심으로 좀 나열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특 주제 잡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설명회를 막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수집을 들어가요. 네, 콜렉트를 하시죠. 그래서 수집을 해서 여기서 좋은 거 약간, 여기서 좋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부 주제에 다 때려박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누더기식의 학생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진로 연결이 안 되고 이 학생이 어쩌다가 이 공부를 하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막 흐름이 두둑두둑 끊겨요. 그러면은 워딩이 아무리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난도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의 탐구의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워딩으로 도배가 된다고 해서 되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챗GPT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보고서 쓰는 게 되게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딜레마가 있죠. 이게 뭐냐, 학생부도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치 높게, 좀 더 난이도 높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친구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단순한 논문 분석은 되게 많아요. 자료 참고해서 이 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고, 문제는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실험이나 제작 활동에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나 제작 활동이 빠진다. 조사만 했다. 그럼 얘는 뭐 데스크에만 있는 애야? 이런 식의 의문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데 이제 뭐 입시 업체들 보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인 학생부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막 예시로 내놓는 것들이 한 번씩 제보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워딩만 그럴듯한 난이도 높은 워딩으로 막 채워져 있고 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데스크에만 앉아서 분석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요새 AI가 나와서 이런 논문 분석은요 되게 원활하게 합니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공부란 게 본래 그래요. 본인의 노력과 어떤 경험이 결합이 됐을 때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론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나 제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더 빌드업을 올려주는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뭐 보고서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볼 때도 특정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딱 봐도 이거 선생님이 안 쓰셨구나, GPT 선생님께서 쓰셨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학생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학생부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지만 챗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 같은 이런 어떤 생성형 AI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산출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AI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기존의 학습 자료에 이제 사용자가 쓰는 프롬프트가 결합해서 산출물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 자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트렌디한 자료는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자의 성무선악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성불구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고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뭐 AI 같은 경우 주로 미국 업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의 특징은 결국 영어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 자료다 이런 부분은 되게 전문성이 있게 정리를 잘 하지만 한자라든지 또는 동양 문화 또는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학습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오류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학생이 보고서를 써왔어요. 기생의 독립운동 당시에 기생의 어떤 역할이 뭐였냐, 이 주제였는데 거기서 어떤 드라마를 땡겨왔는데 이 캐릭터가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는 기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가 환상, 그 뻥을 잘 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AI를 썼을 때 이게 뻥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판별을 하죠. 근데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이래서 그냥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명한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의 전문성이 산출물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AI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을 선행을 하고 AI가 제대로 썼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글 쓸 때 AI 활용하는 편인데 감독자의 역할을 하죠.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디테일을 채워주는 되게 요긴한 도구기는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헛소리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공부를 먼저 하고 이걸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문이나 뭐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 그걸 입력하고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목차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문건을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이 똑똑해야 산출물이 똑똑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물 검토를 통해서 사실 이제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표현을 이제 가다듬는 퇴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의 편애성에 취해서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 없이 AI에 의존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그거는 교육적 효과도 없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표를 짤 때는요, 무엇보다도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실 이제 진로 설정을 어떻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이제 과거 시점의 그런 어떤 진로 희망사항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뭐 우주인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좀 다양한 진로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진로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로가 점차 변하면서 연예인이 이제 또 상당히 높은 순위로 등장을 했죠. 뭐 아이돌이 되겠다 또는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고 지금 진로와 적성을 어린 시절에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보다는 고민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디를 진로 희망할 것이냐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로 탐색하다가 나랑 이게 성향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에 대한 과정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돈 잘 버니까 이쪽으로 갈래.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갈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2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선택권이 많아지는 만큼 본인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교과 정보에 대한 빌드업이 좀 가능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 AI와 진로 특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AI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수학 단원들이 있어요. 특히 뭐 행렬이라든지, 뭐 특히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도 뭐 그게 좀 강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확률과 통계라든지 아니면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학적 원리가 AI에 다 쓰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특화, 특히 이제 정보 과목이라든지 또는 기술 과정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되게 좀 특이한 과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공학 일반이라든지 또는 뭐 아동과 가정생활, 뭐 약간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과학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국영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 이제 진로를 세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특화된 시간표로 차별화가 또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신경외과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정신과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물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특히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라든지 치료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딱딱 뭔가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식물인간이 의식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랜덤하게 어쩌다 보니까 식물인간이 갑자기 깨어나요. 한 10년 지나서.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신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공부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에 관한 내용들, 심리학 또는 교육학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섞어둔다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고 해서 꼭 생명화학만 때려박아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세부적인 전공에 따라서 특화된 시간표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이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AI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예전에는 뭐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이공계 학생들이 뭐 주로 해야 되는 전유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인문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인문계 과목으로 많이들 이제 분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해 보면은 결국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시간표를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분량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진로 연계성이 뛰어난 소재 선정을 하는 것이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진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진로 연계성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진로 연계성이 1도 없다. 그러면 붙기가 힘듭니다. 이 진로 연계성을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진로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상당히 좀 많이 보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을 좀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서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년마다도 이런 관리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사실 진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했다 하더라도 아이씨 이 길이 맞나?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과감하게 의대 진학을 꿈꾼다 이래가지고 학생부에 박아놨는데 2학년 때 성적 떨어지고 3학년 때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정식 파이터가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최대한 다양한 진로를 범위에 두고 포괄적인 소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루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이과로 갈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의대 가고 싶은데 굳이 전자전기 뭐 이런 게 필요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두이노를 다룬다든지 AI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범위를 다양하게 두고 거기에서 이제 2학년 때 빌드업을 좀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1학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세부 영역을 설정하고 교과 확정형, 심화학습,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죠. 이제 픽이 들어가야 돼요. 2학년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어차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도 않아요. 미적분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AI를 굴리는데 미적분이 들어간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고 싶다. 1학년 때 교과 과정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안에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2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선택 과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본인의 진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를 가겠다 이 정도는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어떤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특화 또는 사탐 과목의 특화를 통해서 이런 빌드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이제 올려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좀 2학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학년 때 과목이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고 애들이 또 내신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중3 때부터 갈아 넣어서 막 1학년 때 내신 놓치면 이제 또 황천길로 간다. 그래서 1학년 고1 내신은 선행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은요, 일단 과목 난이도가 올라가요. 과목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전력했던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1학년 끝나자마자 겨울방학 때 대비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내신이 조금 허술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신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엮을 건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학생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3년 중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3학년이 되면은 3학년 때는 이제 완성이에요. 2학년 때 진행했던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3D 프린팅 굴려본다든지, 물론 이걸 1학년 때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3학년에는 뭐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3학년 때 괜히 욕심을 부려서 기존에 하지 않던 걸 갖다가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학생부 관리 자체를 워낙에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이제 학생부 관리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합격 확률이 급격히 낮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거 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3학년 때 조금 진로를 특화시켜 놓으면은 꽤 효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해줬다고 해서 변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의 학생부를 자기소개서처럼 학과 진로 이렇고 내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이 이렇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1, 2학년 때 다 버리고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부 관리는 1학년 때부터 꾸준하고 촘촘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3학년 때는 오히려 기존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상당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공계 학생이 국어나 사회, 인문계 과목이죠. 이런 인문계 과목을 지나치게 또 이제 진로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의대 갈 거다. 그래서 국어에서 문학 작품을 고르는데 뭘 골랐냐? 껍빛단 리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껍빛단 리는요, 그냥 직업이 의사라는 거지 의학 관련된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게 껍빛단 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어, 사회다 뭐 이런 과목들을 지나치게 뭐 의학으로 엮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레시피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를 지망한다. 그러면은 의사에게 좀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거냐? 일단 환자를 대해야 되고 환자에게 병증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학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의학 용어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드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의료 드라마 의드에서 나오듯이 그런 전문 용어 섞어 쓰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표현을 할 거냐? 그런 어떤 수준에 맞는 또는 눈높이에 맞는 화법이 어떤 거냐? 차라리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국어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사 같은 경우에 감수성이 없어도 되냐? 아니거든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의 본질에 맞는 그런 어떤 소재를 통해서 지나치게 또 이제 진로와 연계해서 이게 문과 과목인데 이과 과목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논문, 텍스트잖아, 언어적 표현이잖아. 그 분석할게 라고 했는데 의료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굳이 이게 뭐 플러스가 되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국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문계스러운 그 과목의 본질에 맞추는 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시기가 사실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막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권장하는 시기는요. 초6에서 중1 올라가는 시기. 이때는 진로를 한번 탐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기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3 올라갔을 때 한 3월쯤 되면 영재학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과고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고교 전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가 있어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뭐 영재성 테스트 뭐 이런 명목으로 이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미리 좀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말로는 공교육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과고를 공교육만으로 커버해서 가는 천재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고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영재학교 과고 준비를 위해서 고3 때부터 미적분을 가르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모 수학학원, 대치동의 모 수학학원 가면은 뭐 11시까지 애를 보내지 않으면서 뭐 다 풀어낼 때까지 뭐 안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학습 방식은 사실 저는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장기전이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거, 입시라고 하는 게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푼다? 신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만족감은 학생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풀어내는 게 과연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나중 됐을 때 한 30분이면은 익힐 수 있는 개념을 괜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몇 시간을 들여서 또는 며칠을 걸려서
개념 학습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육에서 중1까지 올라가는 시기에 만약에 영재학교 과고를 넣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진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중1 때부터 중3 초까지 공부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라고 하지만 딱 2년만 해보는 겁니다. 영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2년 안에 커버가 될 거고요. 영재성이 없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영재학교는 아닌 거구나 이러면서 일반고를 가시면은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영재학교 과고를 갖다 넣으면은요 사실 되게 좀 학생 입장에서 불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적성이 예체능인데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영재학교 과고를 붙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워서 영재학교 과고를 갔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랑은 너무 다른 인간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나는 예술성, 감수성 이런 부분이 되게 높은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T 같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 개발하고 이런 적성이 있는 애들만 그렇게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정말 나랑 비슷한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고교 생활이 정말 지옥처럼 수학과학 중심으로만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1부터 중3 초까지 빠르게 2년 안에 모든 공부를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일단 영재학교 과고에 대한 적성을 한번 검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진로를 탐색할 때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씁니다. 뭐 홀랜드 검사라든지 아니면 MBTI라든지 또는 뭐 커리어넷 진로 탐색 검사도 있고요. 저는 버크만 진단이라고 하는 검사를 써요. 각 검사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홀랜드는 이제 6개 육각형의 모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특성, 매칭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TI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4개의 영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16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넷 같은 경우에는 진로 계열이 조금 세부적이긴 한데 각자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실컷 하고 뭐 그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과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전공을 분류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것과의 호환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진단검사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MBTI는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대중적으로 먹히기는 해요. 그래서 흥미 삼아서 뭐 여자친구의 뭐 어떤 적절한 MBTI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인간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의 확장판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ENFP 또는 ENTP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뭐 되게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ENFP가 나왔다고 해서 뭐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전공을 정치외교학을 해야 되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진로를 전공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과 선배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다라고 하는 분은 탕웨이를 와이프로 삼으신 김태훈 감독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 뭐 투자업체 대표님도 계시고 국회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과를 간다고 해서 진로가 똑같지도 않은데 MBTI의 같은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여기에서 진로를 탐색한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흥미 삼아서 보시고 어떻게 보면 진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커리어넷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적 답변을 걸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문항을 보면은요 너무 결과가 빠네요. 의사가 되고 싶나요? 예스. 의학을 좋아하나요? 예스. 생명을 잘 공부를 하나요? 예스. 이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의대가 나올 거예요. 자, 커리어넷 진로 탐색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해서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로가 이미 설정된 애들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진로가 없는 애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 진로 탐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료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쓰는 버크만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가 잘 나와요. 여러 가지 지표별로 숫자가 되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디브리핑이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분을 골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본인의 코드와 성향에 맞는 상담자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있는데 일단은 입시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뭐 기존의 입시 제도는 조금 정량적인 지표를 통한 선발이었다. 뭐 내신 점수, 수능 점수 이런 형태로 선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보면은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지금 수능 자체를 약간 절대평가한다든지 또는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좀 정성적인 형태, 학생의 어떤 개별화된 특성 이것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비교과 진로 활동을 감안을 한다면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는 분야를 심화학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땡기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심화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은 분야를 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고역이고 또 다른 숙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진로 활동은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과에서 필수 과목이고 AI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리고 입시에서는 역시나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를 간다. 이거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문계 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수학이 되게 잘 나온다. 이런 경우는 상당한 유리함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 성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실 좀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사회 과목 또는 과학 과목 또는 교양 과목을 통해서 시간 대비 성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회 과목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한 10시간이 걸렸다. 근데 과학 과목은 5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 과학 과목에 훨씬 더 특기와 적성, 흥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입시라고 하는 부분은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진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대비 성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해당 진로 분야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지예요. 의지가 있으면 방향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어떤 설계를 가져다 놔도 그게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눈치 빠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가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 강좌를 중심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정작 열어보니까 내신 5등급제 그대로 상대평가 적용되죠. 만약에 소수 과목 되면은 내신에서 그만큼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특화 시키겠다고 전교 1등짜리가 그거에서 갑자기 2등급, 3등급 이렇게 떠버리면은 그 학교에서 의대 한 명도 배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좀 빠른 학교들은 아예 그냥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과목 이런 거 필요 없다. 국영수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를 처음 봤을 때 예측했던 부분은 영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왜냐? 영어는 지금 수능 영어도 사실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중3까지 다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게 일종의 전략처럼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내신이 너무 좀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선생님의 주관성에 따라서 쓸데없이 난이도는 높은데 학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연 영어를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내신 5등급제로 상대평가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원수가 많은 과목들이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대형 강의를 중심으로, 국영수를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좀 많이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교학점제 맨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필수 이수 학점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당시에는 필수 이수 단위가 12단위였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로 줄었어요. 10학점으로.
이 얘기는 뭐냐? 국영수에 대한 어떤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다양한 과목, 사회나 과학이나 기술 과정이나 교양 같은 경우에 이런 과목들을 좀 많이 들어라 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내신 5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대평가가 결국에는 이게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린, 결국 내신에 목숨을 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략이 일반고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높은 내신, 이게 상당히 가장 좀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고는 기본적으로 자사나 특목에 비해서는 내신 따기가 쉽고, 특히 이제 입시에서도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내신을 토대로 해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는 원활한 내신 관리를 위해서 대형 강좌를 중심으로 성적을 이제 선택해라.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각 시군 그 교육청마다도 공동교육 과정을 되게 좀 다양하게 깔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3D 프린팅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지금 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 학기 중에는 좀 학교 내신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방학 기간을 통해서, 특히 여름 방학은 되게 짧지만 겨울 방학은 좀 길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이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선착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을 하고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쓰고 강의하시는 분이 학생을 픽을 해요. 이게 강좌의 그 수강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고요. 특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 학과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다. 근데 의대나 아니면은 이런 학생들보다는 생명공학과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학과의 취향에 맞게 잘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에는 내신 관리를 위해서 대형 강좌 선택하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걸 보완해라, 이게 하나의 전략이고요. 자사고나 특목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소화할 만큼의 시간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시키는 것도 많고 주말에도 이것저것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을 할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사나 특목은 일반고와 달리 이런 특화된 과목을 개설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 과목을 좀 상당수 많이 좀 배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AP 과목이라든지 대학 교육 과정에 있는 대학 교육 과정에 있는 이런 과목들을 좀 개설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사고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과목만 수강을 해도 진로 특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과목 자체가 워낙 유니크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자사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과목들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와 자사고가 다르고, 자사고는 진로 활동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사 특목은 어차피 내신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학교들이 아니에요. 비교과 활동으로 승부를 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높은 내신을 가진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지균 전형을 넣죠. 근데 자사나 특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랙이 좀 다르고, 이번에 2028학년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자사나 특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 균형을 쓸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리그가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와 자사고의 어떤 그 전략 기준이 다르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봤을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넣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학과가 없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얘기를 못한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얘기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좀 약간 이상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거라든지, 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그런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걸 갖다 잘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그냥 던져주는 경우에는 학생이 아예 대화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담 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면에 있는 본인의 어떤 진로 성향을 좀 이끌어내는 게 상담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없는 경우 있어요. 난 그런 거 고민하기 싫어요.
성적이 최상위권이면 그냥 의대 가면 돼요. 의대는 일단 입학하고 나서 과 선택만 하면은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가장 적은 게 역시나 라이센스,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다. 그래서 뭐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적이 최상위권이면은 의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1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학과로도 선택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굳이 뭐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고민의 흔적만 잘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삶의 지향점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루틴한 생활이 좋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경제적 보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공계 라이센스를 따면은 좋습니다. 물론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좀 더 사회적 명예를 따져요. 이러면 의대를 가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변리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공계 라이센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루틴한 생활. 그러니까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이 루틴해요. 병원 집, 아니면 병원 술집 집, 병원 술집 집,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루틴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루틴합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많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좀 루틴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루틴한 생활을 좀 감당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공계 라이센스가 그래도 답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0대 은퇴해서 40대부터 난 욜로를 즐기겠다. 젊을 때 떼돈을 벌고 싶어요. 이러면은 의대는 아니거든요. 의대는 일단 돈 벌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30대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30대 한 중반에 전문의 따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거나 아니면은 그게 수준급으로 올라오는 게 4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피크를 찍거든요. 그래서 40대부터 욜로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사업을 해야 돼요. 경제나 경영, 오히려 뭐 기술 창업,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리스크가 커요. 망하면 답이 없어요. 사업하다 보면은 이게 뭐 그냥 한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자본 규모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의문도 있죠. 집에 돈이 많은데 굳이 왜 공부를 해? 그냥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일단 뭐 없는 경우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자본부터 이제 축적을 해야 되죠. 아니면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결국 이제 창업이 답인데 문제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싶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인문계 쪽의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계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임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 됐는데 변호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로톡이나 이런 데서 되게 저가로 상담을 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고 뭐 월 300 벌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의대와의 차이점은 이제 사회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제는 유튜버처럼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해서 본인의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활동과 연계를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인문계 쪽 라이센스가 좋다. 자, 일단 고1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진로가 뭐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고2나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학생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진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생부를 분석을 잘 해서 입시적으로 상당히 좀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진로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지금 1980년대 전후 출생, 75년생부터 뭐 85년생까지 이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죠. 일단 디지털 매체에 있어서는 그 디지털 매체의 성장과 함께한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애니악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휴대폰 나오고 그 전에 삐삐를 사용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첼, 다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르는 이런 커뮤니티까지
어떻게 보면 IT의 역사를 몸소 이제 경험한 그런 어떤 변화의 시기를 살아온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룬 상황에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밥굶을 걱정을 하면서 가난 때문에 내가 이제 생계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한 세대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세대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실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향 중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기주도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진로를 선택하고 학생부를 꾸리는 어떤 최전선에 있을 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내가 진로 활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학생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학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본인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설정할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가 되기보다는 자녀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가 살아갈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요, 모바일 네이티브도 아니고요, AI 네이티브입니다. 지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네이티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온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지만 지금 자녀들은 디지털 세상으로 태어나서 그걸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하나하나 읽어야 됐지만 지금은 AI가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습득 능력 내지는 활용 능력이 월등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행은 자녀가 하긴 해요. 근데 방향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부모가 좀 이걸 보조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월등히 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세상 안에서만 진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본인이 봤던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TV 보면 바로 나오는 직업군이 연예인이자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경험치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이런 진로 방향성이 있다.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입시 제도화에서 엄마의 가장 큰 덕목은 정보력이라기보다는 정보에 대한 선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입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입시 쳐보면은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흡수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엄마의 가장 큰 덕목은 정보 선별력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선별을 해서 아이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결국 이런 부분은 자녀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좀 뻗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공부에서 이제 방전돼가지고 번아웃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세대가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교육을 적절히 소화를 했어요. 학원을 가긴 했지만 이제 본인이 주도적인 공부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좀 활용을 했고, 근데 지금 세대들은 너무 학원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도 경험하지 않은 그 사교육에 대한 빡빡한 스케줄을 자녀에게 제공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부모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자녀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진로 같은 경우에도 자녀 입장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입시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사실 입시가 끝난다고 해서 이 학생의 교육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학 가서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교육 업체에서 대학 강의조차도 이제 과외를 받거나 또는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장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이후에도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간이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학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입시 레이스를 볼 때 저는 이 입시 레이스가 마라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초반부터 스포트를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시는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과 전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올바르지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익을 보지만 전체 맥락, 레이아웃,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활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하고요. 큰 맥락에서 볼 때 어쨌든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이 입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입시는 도구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 부분도 사실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는데 내가 좀 더 좀 흥미롭게 또는 내 적성에 맞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입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진로를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모든 공부가 끝난다라고 덤빌 게 아니라 대학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